1991년 7월 5일 아침 중국 바오토우시 외곽에 위치한 샤허촌의 한적한 농가 주택 앞에 경찰 수사 차량들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까지 어떠한 소란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닫혀있던 문 안쪽에서는 한 가족을 향한 참혹한 비극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35살의 가장 장젠니였으며 그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집 안에서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집 주변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외부인이 급하게 달아나거나 마당을 질주한 흔적도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앞으로 다가간 수사관들의 시선이 잠금 장치 주변에 머물렀을 때 금속 표면에서 억지로 긁힌 듯한 일정한 방향의 자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 흔적은 외부인이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 했던 전형적인 강도 범행의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전날 밤 닫혀있던 이 집 안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와 일가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선 수사관들이 마주한 광경은 단순한 범죄 현장보다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과 주요 생활 공간의 가구들은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 있었고 식탁과 의자가 넘어져 바닥에는 작은 생활용품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판 바닥에는 물건이 밀리거나 누군가가 거칠게 끌린 듯한 마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3명의 피해자가 서로 떨어진 위치에 쓰러져 있었으며 각각의 시신 주변에는 붉은 혈흔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리수라는 식탁 옆에서 상체가 기울어진 채 발견되었고 큰딸 장멍자오는 출입구와 가까운 바닥에 그리고 5살에 불과한 작은 딸 장이신은 반대편 벽면 가까이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누군가 시신을 딴 곳으로 옮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3명 모두 심한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체 곳곳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여러 차례 가해진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과 팔에는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장은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끝난 공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공격자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침실로 들어선 수사관들은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상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옷장문과 서랍장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내부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군가 현금이나 값비싼 귀중품을 찾기 위해 방안을 급하게 뒤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에 긁힌 자국과 침실의 어지러진 상태를 함께 놓고 본다면 경찰이 가장 먼저 떠올린 가설은 재산을 노린 외부 침입자의 강도살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물증과 피해 상태를 정밀하게 대조할수록 이 가설에는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모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벌어진 격렬한 저항의 흔적과 3명의 사망이 과연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밝혀져야 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왔다면 어째서 인근 주민들 중 전날 밤 비명이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뒤집어 놓은 범인이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당시 수사관들에게 풀리지 않은 첫 번째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맡은 법의학팀은 시신의 상태를 통해 사건 발생 시각을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시신의 경직 정도와 체온 그리고 혈액 응고 상태를 종합한 결과 세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1998년 7월 4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사건이 한밤중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 불과 1시간 남짓한 짧은 창고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오터우시 외곽 샤오촌은 주택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고립된 농촌 환경이었기에 외부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현장 주변의 흙길에서도 외부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나 급하게 도주한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문에 남겨진 긁힌 자국이 실제 강도의 침입 흔적인지 아니면 사건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만들어낸 위장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정적 속에 갇혀있던 이 집안에서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현장 감식 결과와 정밀 수색 내역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강도 목적의 침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 주변에는 명확히 무언가로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실 내부 역시 누군가 물건을 급하게 뒤진 듯한 상태였기에 강도 범행이라는 가설은 초기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실제 사라진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자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모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옷장과 서랍이 어지럽게 뒤집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랍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품을 노린 강도가 침입하여 거울과 가구를 밀쳐낼 정도로 격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눈앞에 있는 현금을 그대로 둔 채 떠났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 심리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에 긁힌 자국 역시 문 전체를 강제로 파괴하거나 비틀어 연 흔적이 아니라 금속 표면에 얕게 남겨진 자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현장에 남겨진 침입의 흔적들이 실제 범행의 시작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외부인 강도 사건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위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수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행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사건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남편 장젠이었습니다. 사건 장젠리는 집을 나선 뒤 일정 시간 동안 외부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가 1998년 7월 4일 오후에 집 근처에 다시 나타났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장젠리는 잠시 집 근처로 돌아왔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 리수란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집 근처를 떠났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다음날 새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의 행적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목격자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장젠리의 의복과 신체를 세밀하게 검사하며 피해자들의 혈흔이나 투쟁 과정에서 생겼을 상처를 찾고자 했으나 그에게서 범행과 직접 연결될 만한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젠리는 완전히 혐의를 벗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수사팀은 아내 리수란의 친정 쪽 인맥과 주변 인간관계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수란의 남동생인 리궈빈의 불안정한 생활 형태가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궈빈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여러 인물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채무 문제나 도박에 관여된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리궈빈에게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불안정한 생활 방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의 집을 제한 없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외부인의 침입에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가정 환경에서도 별다른 경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리궈빈의 사건 당일 행적과 최근 금전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추적했으므리 그 역시 사건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진 인물이 가족 내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수사팀이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난관에 빠지려던 순간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탐문 조사에서 뜻밖의 중요한 제보 하나가 수사팀에 포착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1998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샤허촌 인근의 지역 보건소에 한 젊은 여성이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들어왔었다는 당직 의료진의 진술이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그 여성의 양쪽 팔과 손등에는 방금 생긴 듯한 여러 개의 긁힌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 중 일부는 사람의 손톱에 의해 강하게 핥혀진 것처럼
길고 얕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자신의 부상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였고 정식 진료 기록에 정확한 신원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서둘러 보건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3명의 추정 사망 시각이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였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몸에서 격렬한 저항을 보여주는 방어흔이 다수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직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보건소를 찾은 이 여성의 존재는 수사관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건소를 방문했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숙박업소와 의료기관 그리고 교통수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골 보건소의 허술한 기록 체계와 카메라의 부재로 인해 단순한 외형적 묘사만으로는 여성의 신원을 즉각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여성이 단순히 사건과 무관하게 상처를 입은 주민일 가능성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부상을 입은 공격자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중심은 밖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낯선 강도를 찾는 것에서 피해자들과 이미 얼굴을 알고 있었으며 집안의 구조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현관문을 파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누군가가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건 직후 손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밤길 속으로 사라진 그 미상의 여성은 누구였으며 닫혀있던 그 집의 문은 누구를 향해 열렸던 것일까요? 리과빈의 과거 주변 인물을 다각도로 재조사하던 수사팀은 이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쉬셰메이였으며 과거 리과빈과 동거했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다가 금전 및 개인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계를 청산했고 쉬셰메이는 함께 살던 거주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리과빈이 초기 조사에서 이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대조하며 추궁한 끝에야 리과빈은 쉬셰메이와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쉬셰메이의 신분증을 포함한 일부 개인 서류들이 리수란의 집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는 사건 현장의 침실에서 발견되었던 기이한 수색 흔적, 즉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둔 채 서랍과 옷가지들만 집중적으로 뒤져놓았던 정황과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찾고자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신원이나 이권과 관련된 특정 서류였을 가능성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쉬셰메이의 소재를 추적하여 바오타우시 외곽의 한 영세한 숙소에서 그녀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대면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양쪽 팔과 손등에 남아있는 깊은 긁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사건 당일 밤 보건소를 방문했던 여성의 부상 구이 및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며칠이 지났음에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쉬셰메이를 임의동행하여 사건 당일 밤의 행적과 리수란 집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쉬셰메이는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수사관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모호한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은 모두 쉬셰메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침묵을 깨고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그녀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줄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해준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법의학 감정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초기 국과수 감정팀은 피해자 중 큰딸야오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혈흔 섞인 미세한 표피 조직을 보존하여 정밀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셰메이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와 장멍자오의 손톱 및 표피 조직을 비교 감정한 결과 두 시료의 유전자 프로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공식 통보가 수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공격하는 범인에게 저항하며
손톱으로 핥히었던 그 작은 흔적이 거짓말과 미장으로 숨겨져 있던 범인의 신원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정밀 감정 결과는 슈쉐메이가 사건 당일 밤 피해자들의 집안에 존재했음을 넘어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충돌을 벌였음을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하는 불변의 증거였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자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던 현장의 단서들이 하나의 완벽한 구조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에 긁힌 자국은 외부 강도의 침입 흔적이 아니라 범행 후 수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어설픈 위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은 침실의 어지러움은 자신의 신분증과 서류를 찾기 위한 범인의 집요한 수색 과정이었습니다. 보건소를 찾았던 손에 상처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방어흔, 그리고 장멍자오의 손톱 및 표피 조직까지 모든 정황과 물증이 단 한 사람, 슈쉐메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테이블 위에 국과수 감정서가 올려지자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슈쉐메이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상의 외부 침입자를 찾던 경찰의 수사는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향해 마지막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과연 슈쉐메이는 왜 그날 밤 서류를 찾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일가족 3명을 향한 참혹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슈쉐메이의 범행 동기와 심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와 리궈빈 그리고 피해자 가족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밝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슈쉐메이는 리궈빈과 동거하는 동안 극심한 금전적 갈등을 겪었고 관계가 파국에 이른 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신분증과 중요 서류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사회적 환경에서 신분증의 부재는 정상적인 주거 확보나 취업,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조삭 슈쉐메이의 신분증이 리궈빈의 누나인 리수란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거나 외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깊은 원한과 집착은 그녀로 하여금 직접 물건을 되찾아야겠다는 위험한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슈쉐메이가 처음부터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서류를 강제로라도 회수하려는 목적이 수틀리면서 통제불능의 폭력으로 폭발한 전형적인 목적 전환형 범죄의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998년 7월 4일 저녁 9시경 샤허촌의 어둠 속에서 슈쉐메이는 리수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기에 리수란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슈쉐메이는 내부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 신분증 반환을 두고 시작된 언쟁은 금세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리수란이 서류를 내어주지 않고 나가라며 강하게 몸싸움을 벌이자 감정이 폭발한 슈쉐메이는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리수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은 리수란은 식탁 옆에서 상체를 숙인 채 손과 팔로 흉기를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구와 의자가 뒤흔들리고 생활용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리수란이 치명상을 입고 식탁 옆에 쓰러진 직후 거실에서의 소란을 듣고 출입구 쪽으로 달려온 큰딸 장멍자오와의 두 번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장멍자오는 엄마를 향한 폭력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범인에게 덤벼들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장멍자오는 온몸으로 공격을 막아서며 두 손으로 슈쉐메이의 팔과 몸을 핥히고 미쳐냈습니다. 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장멍자오의 손톱 밑에 슈쉐메이의 혈액과 표피 조직이 깊숙이 박히게 되었고 슈쉐메이의 양쪽 팔과 손등에도 선명한 긁힌 상처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범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어린아이가 끝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은 장멍자오는 출입문 근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어 반대편 벽 가까이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5살 배기 작은 딸 장의신마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0여 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시골 주택 안은 새 목숨이 참혹하게 꺼져가는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슈쉐메이는 극도의 공황 상태 속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사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침실로 들어가 옷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지며 당초 목적이었던 자신의 신분증과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방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오직 자신의 서류만을 챙긴 그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쉬쉐메이는 현관문 잠금장치 주변을 흉기로 강하게 긁어 외부 강도가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듯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어 집안의 가구들을 더욱 어지럽혀 단순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위장했습니다. 현장 위장을 마친 쉬쉐메이는 밤길을 타고 도주했으나 자신의 팔에 남은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후 10시경 인근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결정적인 실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남긴 모든 흔적이 완벽한 거짓말이 될 것이라 믿었던 범인의 착각은 어린 피해자의 손가락 끝에 남겨진 작은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법원의 공식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단순한 정황의 집합이 아니라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 결과라는 결정적인 과학적 물증이었습니다. 큰 달 장멍자오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표피 조직과 쉬쉐메이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범행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불변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직후 보건소에서 확인된 팔과 손에 긁힌 상처, 현관문 잠금 장치에 남겨진 비정상적인 위장 흔적, 그리고 침실에서 특정 서류만을 빚은 수색 형태까지 모든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목록과 피고인 쉬쉐메이의 진술을 종합하여 그녀가 사건 현장에 침입한 목적과 세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점은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서류 반환을 두고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단순한 우발적 폭력의 수준을 이미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피해자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모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여러 차례 가해진 깊은 상처와 급격한 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향해 연속적이고 잔혹하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침실을 뒤져 자신의 서류를 챙긴 뒤 현관문 잠금 장치를 긁어 외부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던 사후 행동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의식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폐 시도는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범행의 배경에는 쉬쉐메이와 리궈빈 사이의 과거 관계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감정적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갈등이 일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참혹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형사 책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집안에 침입했고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후에는 현장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 선고일, 재판부는 피고인 쉬쉐메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3사람의 생명을 참혹하게 빼앗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중 어린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현장을 위장하여 죄책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이 엄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 강도의 소행처럼 보였던 샤허촌의 비극은 어린 피해자의 손가락 끝에 남겨져 있던 작은 생물학적 흔적과 이를 끝까지 추적한 과학 수사를 통해
법적 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냈던 어설픈 거짓말들은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1992년 7월 4일 밤 샤허촌의 작은 주택에서 벌어진 비극은 법원의 사형 선고와 함께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사건의 결론을 내려주었다고 해서 그날 밤 억울하게 사라진 세 사람의 삶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란과 그녀의 어린 두 딸 장멍자오, 장위신은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안에서 단 한 번의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었던 어린 피해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집착과 이기심이 낳은 폭력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작고 미세한 흔적이 가진 힘입니다. 사건 초기 현관문에 긁힌 자국과 어지러운 침실은 수사관들의 눈을 속여 외부 강도 사건으로 오인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순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감식했던 수사관들의 노력과 법의학팀이 확보한 장멍자오의 손톱 및 미세 표피 조직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위장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생물학적 흔적 하나가 결국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비극은 개인 간의 작은 갈등과 집착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며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찾겠다는 작은 목적에서 시작된 행동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그 폭력은 결국 3명의 목숨을 빼앗고 자기 자신마저 사형대로 몰아넣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경솔하게 다룬 폭력의 결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한 번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샤오촌에 닫혀있던 집안에서 일어난 그날 밤의 사건은 이제 공식 수사 기록과 판결문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범인의 자극적인 범행 수법이나 극적인 반전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 없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작은 흔적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과학 수사의 집념, 그리고 억울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법적 정의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을 밝혀낸 작은 흔적처럼 우리 사회가 주변의 작은 갈등과 위험 신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비로소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